공수처가 참으로 폐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변호인을 제외한 일체의 접견을 금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소 전까지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증거인멸 염려 딱 요 한 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까 증거인멸과 연관된 가족들은 면회를 못하게 한다. 지인들은 면회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의 조치가 취해진 거고, 이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가 증거인멸을 염려해서 가족면회도 제한했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물체죠. 이 생물체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본능. 그 본능이 정제되고 정화된 것이 천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이런 게 천륜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일륜입니다. 일륜. 그 일륜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 상식의 마지막에 상식이 지켜지면 더 이상 법은 필요 없는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법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이 상식을 무시하면 더 이상 법이 아니죠. 상식이 인륜을 무시하면 더 이상 상식일 수가 없죠. 대통령이 갇혔어요. 남편이 옥에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면회를 하러 갑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건 인륜이고 천륜이라고. 이걸 못하게 만들어? 그야말로 폐륜적인 조치 아닙니까? 이 폐륜적인 조치. 그런데 이미 공산당,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이 폐륜적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어요. 150년 동안.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고발하게 만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지나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게 만드는 이 폐륜적 사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 김정은 종북 주사파 세력한테 지시받고 움직이는 종북 주사파들이 폐륜인들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옥에 갇힌 남편을 아내가 면회하는 것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그냥 공수처를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150년 동안 또 70여 년 동안 우리가 싸워온 저 공산당과 김정은 집단 종북 주사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공산당과 종북 주사파, 프롤레타리아 독재, 폭력혁명,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선동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야만도 어떤 집단 광기도 이용해. 불법과 편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공산당, 김정은 집단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전략과 전술 속에서 정당화되고 있어요. 가정면회 차단도 그런 조치, 그런 일환의 조치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맞서서 우리 자유파는 어떻게 싸울 거냐? 저쪽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독재를 할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싸울 거냐? 국민 정치혁명으로 싸워야 돼. 저쪽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오면 우리는 국민 정치혁명으로 맞서야 돼요. 저쪽이 폭력혁명으로 나서면 우리는 합법적 평화적 정치행동으로 맞서야 돼요. 저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이에요. 저쪽이 야만과 집단 광기를 가지고 선동을 하면 우리는 집단 지성으로 대응, 저쪽이 불법과 편법으로 모든 것을 혼돈으로 몰아갈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합법과 적법으로 지켜내야 돼.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러나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반격이 이제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격도 광화문에서 헌재 앞에서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파가 승리하고 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 저 정복 주사파들은 더욱 궁지에 몰릴 거고 더욱더 집단적 광기와 야만으로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자유파를 압박할 거예요. 여기에 맞서 굴하지 않고 끝내 평화적 방법과 합법적 적법적 방법으로 정치 여론전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기고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간다. 어제 공수처는 6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끌고 가겠다고 6명이 차 2대를 가지고 서울구치소로 가서 시도를 했어요.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안 받겠다. 내 할 말 다 했고 더 이상 할 말 없다. 니들은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야. 나는 수사 거부야. 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6시간 동안 끌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밤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하랩이라도 밤 9시 이후에는 조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돼. 근데 대통령은 아예 공수처를 수사기관 없는 불법 수사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 밤에 동의해 주겠어요? 당연히 6시간 동안 끌고 가려다가 실패하고 저녁 9시가 되자 무슨 인권 존중 운운하면서 철수했습니다. 또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인단은 오늘이 헌법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헌법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변호인단이 하루 종일 준비를 하고 의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공수처가 와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라 거부했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수많은 법조인들이 혀를 찹니다. 왜? 우선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데 이걸 소환 요청을 하면 몰라도 이걸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강제 구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지난번 공수처 1차 조사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본인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아예 얘기하지도 않았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를 했는데 설사 강제로 끌고 간다고 한들 대통령이 그런 입장 바뀌어서 저 윤석열입니다 라고 진술을 하겠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수사에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게 누구의 눈에도 빤히 보이는데 강제 구인이라니 도대체.
쇼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도대체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런 쇼를 하는 거죠? 뭐 이재명이지 뭐. 오동훈의 이 모가지는 이재명이 손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뭔가 하는 신용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실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복하는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송부 논의하자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권은 어차피 검찰한테 넘겨와야 되지 않냐. 그러니 이쯤에서 손 떼라 너네.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겨라. 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는데 그건 오동훈이한테 그냥 가서 이재명이한테 싸대기나 맞고 죽으라는 얘기랑 비슷하니까 오동훈이가 버티겠죠. 자, 이런 우여곡절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오늘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복 주사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부정선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를 직접 헌법재판관들한테 설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헌재의 예정된 변론 기일에는 가급적이면 다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보다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 먼저 시작됐고 먼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몇 배나 더 중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의 탄핵 저지 투쟁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변론에 맞춰서 헌재 앞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그리고 평일에는 헌재 앞에서 더 많은 자유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성국 칼럼, 공수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간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여의도 어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아주 이 공수처의 이 폐악질에 대한 아주 멋진 설명이 여기 있군요. 대통령이 국민에게 편지 쓰는 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네. 편지를 금지시켰고 면회를 금지시켰는데 그래도 변호인 접견은 아직 금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금지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윤갑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매일매일 좀 전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 말을 매일 하루 한 건씩 좀 전해주세요. 저 종북조사파들이 아주 시겁하고 경기를 일으키게. 네, 고성호 칼럼 하겠습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글 하나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 한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 풀려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강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았고 오늘 오후 5시경 석방됐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기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하지만 저는 그동안 미국 정치 갤러리에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습니다. 저의 불법 행위와 시위 참여는 특정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과 무관합니다. 이 글을 공유하는 목적 역시 누군가를 특정 행위로 선동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있는 동안 수감되어 있는 동안 쓴 수기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글은 유치장에 있으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됐습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됐습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 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분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겁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과징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의식을 주입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건대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관계처럼 가짜뉴스와 정치공작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반이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가짜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력인 약 행세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모독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의 치기로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났습니다.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행동을 보다 숙고하고 철저히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당당하게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1월 19일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이 글을 써놨다가 석방되고 나서 이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과 청년들이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로 이와 같은 자유파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당당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사실은 예정보다 앞당겨서 어제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030 청년들이 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나를 보호하려고 행동했는데 그들이 나를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나가겠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 물러서지 않고 모든 절차에 당당히 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 젊은 청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던졌고 헌재 심판에 예정보다 일찍 출석했고 앞으로 계속 출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역량 분산이 불가피한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 탄핵 심판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헌재 탄핵 심판 변호인단 그리고 이른바 내란죄 형사사건 변호인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변호인단의 핵심 역량도 헌재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이 날 보호할 게 아니라 내가 국민을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한 의지가 탄핵심판 기각과 대통령 복귀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은 대통령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입니다. 국무회의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진 국무회의였다. 국회 소추인 측은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회의는 있었다. 국무회의는 안건이 상정되고 해당 부처에서 설명하고 심의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부처의 안건 설명 후 토의나 발언 없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무회의가 이러한 형식적 절차로 신속하게 종결되는데 이에 반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경우에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8시 30분 경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기 시작했고 약 2시간 후인 10시 30분 경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질적 논의를 위해 계엄 선포문이 배포되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나서 국회와 언론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전에 대부분의 국무회의가 토론 없이 신속하게 종결된 데 비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 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소추인 측의 주장과 달리 이렇게 실질적인 토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 헌법 위반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부실, 부정 의혹 검증에 성실히 임하라고 하는 입장문입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친권 다발처럼 보이는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기능을 가진 특수재질의 종이를 사용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인장이 뭉그러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들에 대해서는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찍으면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할 뿐 한 투표소에서 전체의 절반 분량인 1000장 가까이 비상식적 날인을 계속한 투표 사무원에 진술서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 소송들에서 선관위가 선거 전산망이 분리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자신들의 PPT 발표가 전부였다. 법원은 선관위의 PPT 발표를 현장 검증이라 부르며 전산적 부정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 선관위와 법원의 이런 행태는 선거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다. 선관위는 문제가 된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신청한 서버 일부 감정을 수용해서 객관적으로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검증받으면 될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 보안 점검도 극히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만 허용하였다. 외부의 검증을 불허한 선관위가 나는 결백하다는 셀프 결백 주장을 계속하더라도 누가 믿겠는가?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들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얌전하고 착한 군인,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 국회 소추인 측이 21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입증 취지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을 재생하였다. 그런데 소추인 측이 제출한 영상을 보면 군의 모습은 군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실탄조차 갖지 않고 출동한 군은
대우를 갖추고 경계하는 모습도 아니었으며 다소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관계자들이 군의 출입을 저지하자 물리적 충돌 없이 스스로 물러나오는 모습에서도 체포 시도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와 같은 목적을 전혀 살펴볼 수 없었다. 심지어 국회 관계자가 소화기를 분사하자 이를 제지하거나 막지도 않고 전혀 물리력의 행사도 없이 후퇴하고 있으며 취재진들이 접근하여 촬영을 하여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소추인 측이 증거를 제출한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 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입증 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원용하고 싶은 심정이다. 보좌진이 계엄군 같다는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얌전한 계엄군이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에서는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가 밀쳐진 남성을 두 군인이 껴안고 차분히 달래는 모습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과도하게 진압 안 하고 시민 차분히 달래주는 따뜻한 장면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 역시 국회에 출동한 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은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것일 뿐이다. 군이 출동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출동한 군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임이 명백하다. 오늘 여기까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으로 고성국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귀성이 시작될 겁니다. 7박 8일의 긴 설 연휴인데요. 이 설 연휴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깊은 연휴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들이 이제 섞이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 이 카톡글보다는 직접 얼굴 보고 현장 얘기를 서로 하면서 민심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가 훨씬 효과가 크죠. 특히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기성세대, 나이든 세대들과 젊은 1230 세대들 간에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야말로 소 닭 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화문 국민대혁명, 한남대첩을 거치면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기성세대와 1230 세대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이 커졌어요.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는 1230 세대도 SNS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 민심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그런 세대 간의 대화와 국민 전체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연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 연휴 때마다 정치권은 이 주제를 올려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설 밥상에 올리는 메뉴는 이겁니다. 진짜 사나이 5명입니다. 진짜 사나이 5명. 사나이가 태어나 뭐 이런 우리 군에 가면은 정말 하루에도 한 10대번씩 불러요. 그 군가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그 진짜 사나이 5명이 저는 이번 설 명절에 밥상의 주 메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나이 5명.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국방장관, 김성훈 경호차장, 한덕수 총리, 김문수 장관. 이 5명의 진짜 사나이를 설 명절에 밥상 메인 메뉴로 여러분들이 올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사나이들 본 지가 한참 됐거든요. 전부 찌질한 것들만 보다가 전부 용렬하고 미련하고 찌질한 것들만 보다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하고 한탄하다가 우리가 이 탄핵 정국에서 진짜 사나이들을 배거 만나게 됐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진짜 사나이인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냥 설 밥상에 메뉴로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밥 먹는데 조용히 먹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야 진짜 사나이 얘기하자 이러시면 안 되고, 이 5명의 진짜 사나이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스토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툭 던져 놓으시기만 해도 저는 설 민심이 확실하게 하나로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5명의 진짜 사나이들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고성국 TV에 이 사람들 이름만 치시면 관련 영상이 쫙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고 이 진짜 사나이 5명의 이름만 다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 둘째는 김영현 국방장관, 셋째는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넷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입니다. 이 5명의 진짜 사나이들을 설 명절에 메인 메뉴로 여러분들 올리시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